오늘은 에너지 타임 언서튼티와 두 번째로 중요한 보어 아인슈타인 디베이트. 이 두 번째 보어 아인슈타인 논쟁은 약간 몇 년 후에 그 앞에서 얘기한 그 이중 슬릿에서 그 리코일링 슬릿으로 모멘텀과 그 입자의 그러니까 경로하고 그 간섭을 동시에 측정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아인슈타인의 그 질문에 대한 보어의 답. 그에 이어서 이제 두 번째로 중요한 이제 에너지 타임 언서턴티에 관한 논쟁인데, 자 일단은 저기 우리가 그 양자역학 1에서 우리가 에너지 타임 언서턴티 릴레이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언서턴티가 델타 E하고 에너지 언서턴티와 타임 언서턴티의 곱이 항상 어떤 약 플랑크 상수 혹은 리듀스 플랑크 상수보다 작은 값을 가질 수 없다. 이게 이제 에너지 타임 언서턴티 릴레이션이고, 이 언서턴티 릴레이션을 이해하는 방법은 좀 더 포멀하게 이해하는 방법도 있지만, 가장 그 웨이브 프로퍼티로부터 쉽게 이해가 되는데, 웨이브 패킷의 성질로부터 웨이브 패킷의 성질로부터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어떤 웨이브가 있다고 합시다. 그 웨이브는 이제 항상 그 듀어레이션, 타임 듀어레이션이 있죠. 뭐 영원히 지속되는 웨이브는 없으니까. 그래서 어떤 웨이브가 자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이제 이런 웨이브가 와서 쑥 하고 지나간단 말이에요. 시간에 대해서 지나가기도 하고, 뭐 공간적으로 그 저기 지나가기도 하고. 근데 이게 어떤 얘가 이제 엔블럽을 갖고 있어요. 엔블럽을 갖고 있으니까 이거 점선으로 이렇게 표시를 하면 이런 이제 엔블럽이 있는데, 그 이제 뭐냐 그 자, 이런 걸 생각을 해요. 펄스예요. 일종의 펄스죠. 펄스고 이 시간 간격이 대략 델타 t라고 합시다. 펄스 오브 듀얼 델타 t. 자, 그럼 요것의 그 프리퀀시 혹은 이제 앵귤러 프리퀀시를 이제 측정을 하고 싶어요. 앵귤러 프리퀀시를 이제 측정을 하려고 하는데, 앵귤러 프리퀀시는 이제 단위 시간당 이게 파가 2파이, 그러니까 파가 몇 개가 오느냐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냐, 진동수로는 몇 개고 앵귤러 프리퀀시는 거기다 2파이를 곱한 거지만, 자 그런데 요것의 프리시전, 그러니까 앵귤러 프리퀀시가 얼마냐 하는 거를 우리가 완전히 100%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는 게, 우리가 앵귤러 프리퀀시를 정확히 알려면은 프리시전이 필요한데, 프리시전 of 오메가라고 합시다. 오메가가 뭐 이게 굉장히 정확해지려면 얘가 시간을 많이 필요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말로 하면은 시간이 필요하죠. 타임. 그 매저먼트 타임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이게 1초에 10개 들어왔는지 11개 들어왔는지 불분명한데, 그 2초 동안 측정을 하면은 이제 좀 더 정확해질 거고, 3초 동안 측정하면 좀 더 정확해지고, 이런 그런 거죠. 그 프리퀀시가. 자, 그러니까 이 프리시전이 사실은 뭐에 비례하냐면은 이제 매저먼트 타임을 t에 이렇게 표현을 하면 원 오브 t에 비례할 거예요. 프리시전이. 다른 말로 하면 이제 델타 오메가가 이 대략 이거보다 작을 수는 없단 말이에요. 원 오브 매저먼트 타임보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매저먼트 타임은 우리가 뭐 길게 하면 길게 할수록 좋긴 하지만, 문제는 펄스 듀레이션 타임보다 긴 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얘가 실질적으로 펄스에 대해서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펄스의 프리퀀시를 측정할 수 있는 가장 정확한 정밀도는 이 펄스 타임에 의해서 한정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겠죠. 1 오버 델타 t가 되는 거죠. 따라서 델타 오메가 곱하기 델타 t가 1보다 대략 오더 오브 1보다 큰 게 이제 이게 그냥 웨이브의 성질이에요. 모든 웨이브의 성질이고, 자 우리가 이것은 사실 어떤 그 예를 들면 소리의 경우에 극명한데 저음보다 고음이 우리가 식별하기 훨씬 쉬워요. 짧은 시간 동안 식별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굉장히 뭐 수십 헤르츠밖에 안 되는 그런 소리는 우리가 듣고 있으면 이게 좀 불분명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떤 음인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음악에서 그걸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기도 하고 실제로 음악가들이 사용을 하는데 주인공은 고음을 쓰잖아요. 멜로디는 고음이란 말이에요, 주로. 그다음에 저음은 이제 반주나 백, 백코러스나 이제 그 저음은 거기서 주로 쓰게 되는데, 그러니까 고음이 주인공이 되는 이유는 이게 고음이 이 진동이 훨씬 빠르기 때문에 식별하는데 시간이 더 조금밖에 안 걸리는 거죠. 그래서 그 사실과 연결이 되는 거죠. 그 웨이브에서의 이 앵귤러 프리퀀시하고 그 저기 펄스의 듀어레이션 혹은 이제 메저먼트 타임 간의 언서튼티는 그것과 이제 바로 연결이 되는 성질이고, 이걸 우리가 양자역학을 적용을 하면 양자 퀀텀 웨이브에 대해서 적용을 하면 퀀텀 웨이브 이 에너지가 다름 아닌 h바 곱하기 오메가니까 이것을 델타 에너지하고 그 다음에 시간의 그 무엇이냐 저기 저기 프리시전의 곱은 대략 플랑크 상수보다 작을 수가 없는 거죠. 자, 이 내용은 우리가 사실은 양자역학 원에서 양자역학 원의 렉처 11을 다시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좀 더 포멀한 것은 이제 렉처 26. 요거는 이제 포멀 그 디라이베이션이나 디라이베이션 오브 델타 E, 델타 T에 대한 얘가 H바, 뭐 사실 2분의 H바 이렇게 쓰는데, 자 그렇게 참고를 하시고, 아무튼 이 에너지 타임 언서튼티도 양자역학 포멀리즘 상에서 잘 확립이 된 그런 프린시플인데, 양자역학의 그 초기 1930년도 솔베이 미팅에서 그 아인슈타인이 이제 이 공격을 아주 효과적인 공격을 했습니다. 뭐 생각해 볼 거리가 아주 많은 아주 유익한 그런 논쟁이 있었는데, 아인슈타인이 어떻게 공격을 했느냐. 어떤 이제 박스를 생각을 해요. 박스가 하나 있고, 이제 박스가 있는데, 이 박스에, 그 레디에이션이 꽉 찼어요. 이제 박스, containing radiation. 그러니까 레디에이션이 이제 가득 찼는데, 이제 이 안에 이제 모드들이 있고, 파인만 3권에서 이제 딴 그림이고, 가끔 얘가 이상한 일을, 응? 이거 어떻게, 화면이 잠시,
잠시만요. 화면이 죽어서 다시 죄송합니다. 어디까지 있지? 예. 자, 이제 이게 좀 지워졌네요. 아인슈타인의 어택은 어떤 것이었냐? 자, 이제 어떤 박스를 생각을 하고 이 박스에 이제 레디에이션이 가득 찼다고 했죠. 레디에이션이 가득 찼고 다른 색깔도 좀 넣고 자, 이 레디에이션이 가득 찼는데 여기에 시계가 하나 있어요. 시계가 하나 있는데 이 시계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인그레디언트가 박스 레디에이션이 가득 찼고 근데 이제 클럭이 하나 있는데 이 클럭은 우리가 셔터하고 연결이 돼 갖고 어떤 셔터를 하나 컨트롤을 하는 거예요. 클럭하고 이제 셔터하고 그러니까 셔터가 클럭에 의해서 컨트롤이 돼가지고 내가 이제 어떤 특정한 시간에 셔터를 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셔터가 있고 이 셔터를 이제 우리가 마음대로 열 수가 있다고 합시다. 자, 그럼 이제 어떤 특정한 시간에 이제 이거 레디에이션을 우리가 여기서 레디에이션을 시킬 수가 있는데 여기 이제 레디에이션을 이렇게 내보낼 수가 있는 거죠. 자, 아무튼간에 아인슈타인이 요거를 사고 실험이죠. 그것은 이제 게당켄 엑스페리먼트라고 게당켄 엑스페리먼트 독일어로 이제 사고 실험이란 뜻인데 아인슈타인의 방법이 뭐냐면 to measure 에너지하고 이제 타임하고를 매저하는 방법이 뭐냐면 일단은 질량을 측정해요. 질량을 측정을 하고 이거 M이라고 합시다. M 측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셔터를 컨트롤해서 특정 시간에 at time 어떤 정확한 타임 t에 여기 레디에이션이 이제 셔터를 열어서 레디에이션이 이제 방출이 되도록 emitted 일렉트로마그네틱 웨이브가 밖으로 나가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 이 그림이 지금 벌써 나오면 안 되는데 조금만 아래로 내려가시고 오늘 진행에 약간 어려움이 있네요. 자, 그 다음에 이 다시 질량을 측정을 해요. 레디에이션 셔터를 닫은 다음에 그러니까 질량을 다시 측정하는데 무게요. 질량을 다시 측정을 하는데 요거는 이제 M 프라임 질량 다시 측정. 여기 새로운 질량이 되겠죠. 왜냐하면 레디에이션이 발사가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에너지 E는 MC 스퀘어니까 이 에너지가 레디에이션 된 만큼 질량이 결손이 일어났을 거고요. 그 질량을 이제 델타 M이라고 하는 거죠. 델타 M만큼 이제 여기 결손이 일어났을 것이다.
자, 이건 뭐 정확히 측정할 수 있죠. 여기서 보면은 이제 델타 M은 정확히 측정 가능하고요. 따라서 델타 E도 정확히 측정 가능하고, 뭐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 거니까. 여기서 포인트는 델타 M이 정확히 측정 가능하죠. 그냥 그 셔터를 열기 전에 질량을 측정하고 무게, 그 다음에 셔터를 나중에 연 다음에 다시 질량을 측정해서 그 차이를 보면 되니까. 그 다음에 내가 셔터를 컨트롤했기 때문에 그 t도 정확히 타임도 정확히 컨트롤이 된 거죠. 자, 그러면 여기 에너지와 타임 언서턴티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게 아인슈타인의 공격이었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E하고 T could be accurately determined. 정확히 결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방법에 의해서. 이게 이제 물론 저기랑 안 맞죠. 이 에너지 타임 언서튼티 릴레이션과 위배되는 그런 이제 패러독스가 나온 것인데, 이 패러독스에 대한 이제 보어의 리스판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보어스 리스판스. 자, 이게 아주 재밌는 이제 일화를 나중에 이 일화 잠깐 소개를 할게요. 이 일화는 몇 년 후에 레온 로젠펠트라는 물리학자가 당시 이제 솔베이 콩그레스에 참여했던 참가자 중에 한 명인데, 나중에 이 회상을 하면서 이야기하는 게 재미나요. 이거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자, It was a real shock for 보어. 보어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다는 얘기죠. 처음에 could not think of a solution. 해결책을 생각할 수 없었고, 이게 안 보이는구나. for the entire evening, 그러니까 저녁 내내 extremely agitated, 아주 그냥 그 흥분 상태, 뭐 화가 난 상태라고 해야 되나? 그리고 continued passing from one scientist to another, seeking to persuade them that it could not be the case. 이게 그럴 리가 없다고 하는 얘기를 계속 하고 다녔고, 만약에 아인슈타인 말이 사실이라면, 맞다면 그거는 이제 end of physics라는 얘기고, 그런데 이제 he couldn't come up with any way to resolve the paradox. 이 패러독스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이제 뭐 로젠펠트가 이제 나중에 회상을 하기를 I will never forget the image of the two antagonists, 경쟁자죠. As they left the club. 아인슈타인은 commanding view, 아무튼 조용히 with a mild ironic smile, 그 ironic smile, 미소를 지으면서 떠났고, 보어는 막 빠른 걸음으로 trotted along beside him. 근데 이 흥분 상태로 떠났다. 근데 그 다음 날, the morning after, saw the triumph of 보어. 보어의 이제 승리를 다음 날 아침에 봤는데, 그 보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그걸 지금부터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그림을 보어가 직접 스케치한 거고요. 그림이 놀라워요. 아주 정교하게 잘 그렸어요. 자, 아무튼 이 보어의 솔루션은 뭐냐? 자, 이 보어의 솔루션을 이해를 하려면 단순히 양자역학 지식만 필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상대론에 대한 지식도 좀 필요한데, 이 델타 M을 이제 측정을 하고 싶어요. 이 레디에이션에 의해서 결손된 질량을 측정을 하고 싶은데, 이걸 측정을 하려면
그 모멘텀 이제 이 보면은 뭐냐면 이 시스템이 그 여기에서 이제 어떤 특정 시간에 셔터를 열어서 레디에이션을 방사를 시키고 그때 시간이 이제 딱 정해져 있다고 한 그때 시간이 뭐 4시 몇 분이다 이렇게 딱 됐는데 문제는 그러고 나서 얘의 이제 무엇이냐 에너지를 그러니까 질량을 측정을 해야 되잖아요. 질량을 측정하면 질량이 이제 줄어들었으니까 이게 조금 올라갈 거란 말이에요. 올라가는데 갑자기 이게 확 올라가는 게 아니라 얘를 거의 뭐 이 다른 힘을 무시를 하더라도 그러니까 다른 저기 원래 이퀄리브리엄 상태에 있었으니까 질량이 빠진 만큼 그 위쪽으로 힘을 받게 될 거예요. 힘을 받아서 이제 가속 운동을 하고 이제 나중에 새로운 이퀄리브리엄으로 도달을 할 텐데 아무튼 이 올라가는 속도를 측정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 속도가 얼마냐면은 t가 되겠죠. 그러니까 시간이 필요하고 이 속도를 얻게 되는데 그러니까 아무튼 간에 요거 타임 t가 필요하는데 측정을 하려면 자, 근데 요게 그때의 이제 모멘텀이 결국에는 이제 그 gt 곱하기 델타 m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걸 정확히 측정을 하려면 precise measurement를 하려면 이게 뭐보다 커야 되냐면 사실은 이게 p죠. 이 값을 정확히 측정을 하려면 그러니까 이게 변화니까 델타 p라고 합시다. 이 델타 p가 그러니까 gt 델타 m으로 주어진 게 델타 p가 얘가 h바 하고 델타 x보다 커야 되는데 이 델타 x는 뭐냐면 여기에 지금 눈금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 전체 박스의 위치에 해당하는 거죠. 이건 뭐냐면은 박스 위치의 정확도에 관련된 거죠. 자, 그러니까 내가 얘를 정확한 질량을 결선을 측정하려면 정확한 모멘텀을 측정해야 되는데 모멘텀을 정확하게 측정하면은 그만큼 이 위치의 언서턴티가 커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멘텀 포지션 언서턴티가 여기서 등장을 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한 단계 더 나가서 여기에 이제 뭐가 등장하냐면 이퀴벌런스 프린시플에 따르면 이퀴벌런스 프린시플로 유도를 할 수도 있고 사실 오늘날에는 뭐 일반 상대론에서도 잘 알려진 내용인데 여기에 이제 타임 다일레이션이 존재해요. 그러니까 그래비티에 의해서 이 그래비티에서 그래비테이셔널 타임 다일레이션이 존재를 하고 다른 말로 하면 이게 위치에 따라서 시간이 달라져요. 시간의 흐름이. 자, 그 타임 다일레이션 벡터를 델타 t라고 하면 그러니까 위치에 따라서 그러니까 아래로 갈수록 시간이 천천히 흐르게 되는데 그 타임 다일레이션 벡터가 델타 t를 t로 나누면 이게 정확히 c 제곱분의 g의 h 높이에 비례하는 그런 값을 가지게 되고 이걸 x라고 합시다. 이걸 x라고 부르고 자, 이 내용은 여기서 뭐 다시 이거를 설명하자면 오래 걸리니까 제 채널에 상대성 이론 강의 4년 전인가요? 강의 중에 렉처 24에 뭐가 나왔냐면 그래비테이셔널 레드시프트
그래비테이셔널 레드시프트, 그 다음은 타임 다일레이션. 이 강좌를 참고하시고요. 자,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눈금의 위치가, 그러니까 박스의 위치에 언서튼티가 존재한다는 얘기는 이 시간 측정의 어떤 시각, 우리가 타임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클럭의 위치에 그 불확도니까. 근데 문제는 위치에 따라서 시간이 달라지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 위치의 불확도만큼 시간의 불확도가 생기는 거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요거에 t분의 다시 쓰면 요건 이제 여기서는 델타 t는 타임 다일레이션이고 다시 우리가 t분의 라지 델타 t라고 씁시다. 요거는 uncertainty를 의미하는 거고요. 타임 uncertainty가 c 제곱분의 g의 델타 x가 되겠죠. 요 스몰 델타 t랑 요 라지 델타 t의 정의를 잘 구분을 하시고요. 여기서 델타 t는 그냥 변화량을 얘기하는 거예요. 시간에 그 이퀴벌런스 프린시플로부터 유도되는 시간의 차이, 높이에 따른 시간의 흐름의 차이를 의미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 관계식과 이거를 1번, 2번이라고 합시다. 1번, 2번을 합쳐놓으면 GT의 델타 M이 H바분의 나누기 델타 X인데 델타 X를 2번에서 델타 X분의 1이 뭐랑 같으냐면은 어떻게 됩니까? C제곱분의 GT하고 델타 T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니까 이거를 그대로 여기다가 쓰면 되고, 따라서 GT는 캔슬되고 델타 M 곱하기 C 스퀘어는 곱하기 델타 T가 H바 보다 크다 이런 뜻이고, 자, 이게 다름 아닌 에너지 언서튼티죠. 따라서 델타 E 곱하기 델타 T가 H바보다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언서튼티 릴레이션이 유지가 되는 거죠. maintained. 자, 재미난 거는 이 보어가 아인슈타인의 공격을 막아내고 이 대답을, 이 패러독스를 해결하는데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을 썼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결정적으로 작용한 게 바로 이 타임 다일레이션과 이퀴벌런스 프린시플의 관계에 관한 거잖아요. 이게 상당히 재미난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효과적으로 이제 아인슈타인의 공격을 방어를 했고요. 그래서 근데 몇 가지 우리가 좀 생각해야 돼, 여기 노트를 해둬야 될 사실들이 있는데, 이게 오랜 시간 동안 사람들이 보어가 이겼다고, 보어가 이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양자역학의 해석의 문제에 대해서는 잊고 살았죠. 그래서 논쟁은 끝났고, 이 양자역학의 파운데이션의 문제에 대해서 파운데이션은 잊고 살았다. 잊고 살았죠. 그리고 아인슈타인 틀렸고 보어가 옳았고, 뭐 소위 말하는 오소독스 인터프리테이션이 그러니까 코펜하겐식 우리가 라고 부르는 건데,
이게 양자역학을 해석하는 말하자면 유일한 방법이다. 우리가 관측되지 않은 현상에 대해서는 말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 그런 종류의 자세죠. 자, 그런데 사실은 이게 이야기의 끝이 아니고 뒤에 아인슈타인이 계속 양자역학의 어떤 가지고 있는 이상한 속성에 대해서 계속 공격을 했고 문제를 제기를 했고 그 중에서 아주 특이할 만한 일이 소위 말하는 EPR 패러독스라고 부르는 건데 우리가 이거를 소개할 기회가 있을 수도 있고 한번 제가 시도를 할 건데요. 포돌스키 로젠 패러독스라는 건데 이게 내용이 뭔지에 대해서는 나중에 얘기하기로 하고 1935년 자 이거는 소위 말하는 인탱글드 스테이트가 갖는 아주 특이한 속성 로컬리티와 피지컬 리얼리티에 대한 고찰이라고나 할까요? 뜬구름 잡는 얘기라고 생각이 오랫동안 되었던 그런 거지만 자 그리고 아인슈타인, 포돌스키, 로젠의 이 논문에 영향을 결정적으로 준 것이 바로 벨스여렘이고 벨스여렘은 이제 1960년대에 나온 건데 이것도 오랫동안 무시되어 있던 그런 일이지만 대략 90년대, 80년대 말부터 양자 정보, 퀀텀 인포메이션 사이언스가 이제 양자 컴퓨팅, 양자 암호 등등 그걸 낳게 된 결정적인 그 일들이죠. 그래서 몇 년 전에는 노벨상까지 수상을 하긴 했는데 그래서 제가 학부 때 양자역학을 배울 때는 아인슈타인이 틀렸다는 식으로 많이 간주를 했고 아인슈타인은 본인은 혁명적인 이론을 창출을 해냈는데 양자역학에 대해서는 매우 보수적인 자세를 취했고 기타 등등 그래서 이 양자역학의 새로운 성질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못했다 이런 식으로 결론을 맺고 끝내려는 경향이 있었죠. 그런 가르침이 있었는데 이제 시절이 바뀌어서 그게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 라는 게 이제 오늘날 사람들이 이쪽 분야의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